저는 북한에서 30년간 핵물리학을 연구했습니다. 영변 연구소에서 일하며 핵무기가 인민을 지킨다고 믿었습니다. 한 탈북 과학자가 목숨을 걸고 남한에 와서 밝힌 북한 핵 개발의 충격적 실상. 그가 USB에 담아온 30년간의 연구 자료를 본 한국 정보기관 사람들은 그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료보다 더 중요한 건 그가 직접 목격한 북한의 민낯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힘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평양의 한 아파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30년 전 김일성 종합대학에 입학하던 그날부터였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김성철이고 올해 58입니다. 북한에서는 핵물리학을 연구하는 과학자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과학자라는 직업은 특별합니다. 특히 핵 관련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지요. 평양 평천구역에 있는 과학자 아파트에 살았고 일반 주민들보다 나은 배급을 받았습니다. 아침이면 아내 명숙이가 옥수수밥에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우리 같은 집은 그래도 쌀을 조금 섞을 수 있었으니까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쌀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평양 밖 주민들에겐 꿈 같은 일이겠지요. 아파트는 낡았지만 그래도 3층짜리 건물에 방이 2개나 있었습니다. 겨울엔 추웠지만 연탄을 구할 수 있었으니 견딜만 했습니다. 우리 딸 수진이는 30살입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화학과를 나와서 평양의 한 제약 공장에서 일했지요.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아들 철민이는 27인데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졸업하고 군 복무를 마친 뒤 건설 현장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저처럼 대학을 나왔으니 북한에선 잘 나가는 집안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면 연구소로 출근했습니다. 영변까지는 버스로 2시간이 걸렸지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평양 거리는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면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논밭은 메말라 있었고 사람들은 수척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면 조국이 강해지고 그러면 인민들도 잘 살게 될 거야. 연구소에서는 매일 아침 사상학습부터 시작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존엄 동지의 말씀을 받들어 이런 구호를 외우고 신문을 읽고 토론을 했습니다. 1시간이 넘게 걸렸지요. 그 다음에야 실험실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핵물리 계산을 담당했습니다.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이었지요. 복잡한 수식들, 그래프들, 보고서들. 30년을 그렇게 일했습니다. 동료들은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들 대학을 나온 지식인들이었고 조용히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점심은 연구소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과학자들은 특별 배급을 받았으니까요. 흰쌀밥은 아니었지만 옥수수밥에 김치, 된장국 정도는 나왔습니다. 가끔 명절 때는 고기도 조금 나왔지요. 제가 처음 연구소에 들어왔던 90년대 중반보다는 나아진 편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고난의 행군 시절이었으니까요. 퇴근 후엔 가족들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내는 장마당에서 구한 채소로 반찬을 만들었고 아이들은 하루 일과를 이야기했습니다. 수진이는 공장 일이 힘들다고 했고 철민이는 건설 현장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고생하는구나 하고 머리를 쓰다듬어 줄 뿐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조선중앙텔레비전이 나왔습니다. 매일 같은 뉴스였지요. 경애하는 최고존엄 동지께서 현지 지도를 하시었습니다. 미제의 침략 야욕을 분쇄하였습니다. 사회주의 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저는 그 뉴스들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첨단 장비를 쓰는데 왜 일반 주민들은 전기도 제대로 못 쓰는 걸까? 우리는 핵무기를 만드는데 왜 아이들은 제대로 밥을 못 먹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 때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다 미제의 봉쇄 때문이야. 우리가 강해지면 다 나아질 거야. 2020년대 초반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북한도 예외가 아니었지요. 국경이 완전히 봉쇄되었고 중국에서 오던 물자들도 끊겼습니다. 배급이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과학자인 저희 집도 예전만 못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먹던 쌀밥이 한 달에 한 번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믿었습니다. 이것도 지나갈 거야. 우리가 핵무기를 완성하면 강성대국이 되면 30년을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저녁마다 함경북도 청진에 계신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89이신 어머니는 홀로 사셨지요.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6.25 전쟁 때 참전하셨던 분이었는데 그때 입은 상처 때문에 일찍 떠나셨습니다. 어머니는 늘 건강해라, 밥 잘 먹어라 하셨습니다. 저는 네, 어머니. 저희는 평양이라 괜찮습니다 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청진은 평양보다 훨씬 어려웠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평범한 일상을 살았습니다. 아니, 평범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에 작은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금이요. 그 금은 점점 커질 것이었습니다. 제 믿음이 처음으로 크게 흔들린 건 2024년 가을이었습니다. 연구소에서 함흥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함흥에 있는 화학공업단지와 협력회의를 하러 가는 길이었지요. 기차를 타고 가는데 창밖 풍경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논밭은 더욱 메말라 있었고 역마다 사람들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함흥역에 내렸을 때 저는 그 광경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역 광장에 아이들이 모여 있었어요. 꽃제비라고 하지요. 부모 없이 떠도는 아이들 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세대가 어렸을 때는 전쟁 고아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2020년대에도 그런 아이들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 아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였는데 뼈만 앙상했습니다. 동무 먹을 것 좀 주세요 하고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옥수수빵을 꺼내 주었습니다. 아이는 그 빵을 받아들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30년간 무엇을 했던 걸까요? 핵무기를 만들면 나라가 강해지고 인민이 잘 살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역 광장에는 굶주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빵을 받았던 그 아이가 역구석에서 죽어 있었습니다. 역무원들이 시신을 치우고 있었어요. 마치 쓰레기를 치우듯이 말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회의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그 아이 생각뿐이었으니까요. 함께 간 동료가 물었습니다. 성철 동무 무슨 일 있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무것도. 그런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습니다. 사상 문제로 찍힐 수 있었으니까요. 평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한 게 뭐였을까? 핵무기가 인민을 먹여 살리나? 미사일이 아이들을 살리나? 그해 겨울 더 큰 충격이 왔습니다. 연구소 동료 중에 박준혁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10살 어린 사람이었는데 실력이 뛰어났어요. 가족은 부인과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지요. 어느 날 아침 준혁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점심때쯤 연구소 보위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방송이 나왔습니다. 반역자 박준혁과 그 가족이 조국을 배신하고 도주를 시도하다 체포되었다고요. 며칠 뒤 공개 재판이 있었습니다. 연구소 전 직원이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준혁이와 그 가족이 끌려 나왔어요. 부인과 두 아들도 함께였습니다. 아이들은 겨우 10살, 8살이었습니다. 재판관이 소리쳤습니다. 이 반역자들은 조국을 배신하고 남조선 괴뢰에게 기밀을 팔아넘기려 했다. 준혁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에는 멍자국이 가득했어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형. 그 자리에서 총살이었습니다. 부인도 아이들도 함께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연구소로 돌아오는 길,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동료 한 사람이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혁이는 그냥 가족을 먹여 살리고 싶었을 뿐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안색이 안 좋아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피곤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동료가 가족과 함께 총살당했다고, 8살 아이까지 죽었다고. 수진이가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옥수수밥과 김치, 된장국. 저는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함흥역에서 본 아이, 준혁이의 두 아들. 그 아이들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 하나 없이 깜깜했습니다. 전기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56살 나이에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믿었던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것을요. 핵무기가 인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체제를 지키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연구한 것들이 굶주린 아이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김씨 일가를 지키는 거였어요.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30년을 바쳤는데 이게 뭡니까? 제 인생은 뭐였습니까?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기는 북한이었으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연구소에 가고 사상 학습을 하고 실험을 하고 돌아오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 뭔가가 변했습니다. 믿음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우리 가족도 준혁이처럼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요. 2025년 봄, 저희 집에도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아들 철민이가 건설 현장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평양 외곽에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 공사장이었는데 비계가 무너지면서 철민이가 3층 높이에서 떨어졌습니다. 전화를 받았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평양 적십 자병원이었어요. 철민이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다리가 부러지고 갈비뼈가 여러 개 부러졌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데 지금 마취제가 없습니다. 진통제도 부족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평양 중심부 병원인데 마취제가 없다니요. 저는 의사에게 애원했습니다. 제가 과학자입니다. 뭐든 구하겠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무 여기가 어딘 줄 아시오? 약이 있으면 벌써 썼을 거 아니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 명숙이가 장마당을 뛰어다니며 약을 구했습니다. 중국에서 밀수로 들어온 진통제를 구하는데 우리가 30년간 모은 돈을 다 썼습니다. 그래도 마취제는 구할 수 없었어요. 결국 철민이는 마취 없이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실에서 들리는 아들의 비명소리.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핵무기는 만들면서 자국민 수술할 마취제는 없다니요? 철민이는 수술 후 한 달을 병원에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서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27살 청년이 평생 불구로 살아야 한다니요. 철민이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보았어요. 퇴원하던 날 철민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건설 현장에 못 갑니다. 당에서는 제게 다른 일자리를 주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다, 철민아. 아버지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하지만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장애인은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받는다는 걸요. 설상가상으로 딸 수진이에게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가 울면서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그래? 좋은 사람 만났구나?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 간부 아들이 저를 찍었대요. 거부하면 우리 가족 전체가 문제가 된다고.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수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약공장 당 비서가 저를 불러서 말했어요. 자기 아들이 저를 마음에 들어 한다고, 결혼하면 우리 집안에 좋을 거라고. 거부하면 아버지 연구소 일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무력함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 딸이 강제로 결혼을 해야 한다니요. 그것도 원하지 않는 사람과요. 안 돼. 절대 안 돼.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당에 가서 이야기하겠다. 수진이가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안 돼요. 그러면 우리 가족 전체가 위험해져요. 준혁이 아저씨처럼. 그 말에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준혁이 가족의 일이 떠올랐으니까요. 그날 밤 가족들이 다 잠든 후 저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전기가 없으니까요. 촛불을 켜고 앉아 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무엇을 했습니까? 30년간 조국을 위해, 인민을 위해 일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아들은 불구가 되었고 제 딸은 강제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헌신한 조국이 제게 주는 답입니까? 며칠 뒤 더 절망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연구소에 새로운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사상 검열을 강화한다는 거였어요. 모든 과학자들의 가족 관계, 친인척 관계를 다시 조사한다고 했습니다. 보위부 사람들이 연구소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한 명씩 면담실로 들어갔다 나왔는데 나오는 사람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면담실에 들어가니 보위부 소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김성철 동무 앉으시오. 저는 앉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동무 아들이 최근 사고를 당했다지요? 예,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중국 약을 썼다면서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동무 밀수품을 사용하는 건 반사회주의 행위요. 알고 있소?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들이 너무 아파서. 변명 말고. 동무 가족, 요즘 사상이 해이해진 것 같소. 조심하시오. 면담실을 나올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언젠가 저희 가족도 준혁이처럼 될 수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 가족 모두 죽는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탈출? 56살에 어떻게 북한을 빠져나갑니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아들은 불구가 되었고, 딸은 강제 결혼을 앞두고 있고, 저는 사상 검열 대상이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가족도 숙청당할 겁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여기를 떠나야 한다고. 죽을 각오로 탈출해야 한다고. 2025년 여름부터 저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정보를 모았습니다. 연구소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 중에 함경북도 출신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슬쩍 물어봤습니다. 요즘 국경 경비가 어떻다던가? 동료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왜 그런 걸 물으시오? 저는 얼버무렸습니다. 아, 그냥 고향이 청진이라서요. 어머니가 계시니. 동료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예전보다 심해졌다더군요. 코로나 이후로 국경을 완전히 봉쇄했잖소. 철조망도 더 쳤다고 하더군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장마당에서 중국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밀수꾼들이었지요. 그들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중국에서 물건 들여오기 힘들지요? 한 상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무, 그런 이야기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저는 돈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혹시 중국으로 갈 방법이 있소? 상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동무, 무슨 생각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위험한 일 말고 그냥 여기서 사시오. 가족 생각하시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0년간 모은 달러가 조금 있었습니다. 연구소에서 해외 학술 대회에 갈 때마다 조금씩 모아둔 거였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가을이 되었을 때 연구소에 또 다른 숙청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제 바로 옆자리에 앉았던 리 동무가 끌려갔습니다. 제목은 남조선 영화를 봤다는 거였습니다. USB에 담긴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진 겁니다. 가족도 함께요.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곧 제 차례가 올 거라고. 보위부는 저를 이미 주시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들의 사고, 중국 약 사용, 사상해이. 이미 충분한 빌미였습니다. 12월 어느 날 결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연구소당 비서가 저를 불렀습니다. 성철 동무, 내년 초에 조직 재편이 있을 것 같소. 저는 심장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 비서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동무 나이도 이제 환갑 아니오? 후배들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게 어떻겠소?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해고라는 뜻이었어요. 연구소에서 쫓겨나면 평양 거주 중도 박탈됩니다. 평양 밖으로 추방되는 거였지요. 가족 전체가요. 동무, 청진으로 돌아가시는 게 어떻겠소? 어머니도 연로하시니 모시면서 사시오. 당 비서는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차갑했습니다. 연구소를 나와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청진으로 추방되면 끝입니다.
거기선 배급도 없고 전기도 없고 일자리도 없습니다. 천천히 굶어 죽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날 밤 가족들을 모았습니다. 아내, 수진이, 철민이, 네 식구가 둘러앉았습니다. 방문을 꼭 닫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모두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우리 여기를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탈출입니다. 북한을 떠나는 겁니다. 수진이가 숨을 헐떡였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철민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연구소에서 일어난 일들, 당 비서가 한 말, 우리 가족의 상황. 이대로 있으면 우리는 서서히 죽습니다. 숙청당하거나 추방당하거나 아니면 굶어 죽거나. 선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보, 청진의 어머님이 계세요. 어떻게?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89 어머니를 두고 가야 한다니요. 알아요. 그게 제일 괴롭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모시고 갈 수는 없어요. 그 나이에 두만강을 건너실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공하면 언젠가 통일이 되면 그때 가서 뵐 수 있을 겁니다.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통일이 제 평생에 될지 모르겠고 어머니가 그때까지 살아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갈 건데요? 국경은 철조망 투성이라면서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방법을 찾았습니다. 함경북도 출장 기회를 이용할 겁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가진 달러를 모두 꺼냈습니다. 30년간 모은 5,000달러. 북한에선 큰 돈이었지요. 브로커를 수소문했습니다. 위험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12월 말 드디어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장마당 뒤편 좁은 골목에서였어요. 가족 넷이요? 어려운데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돈은 얼마나 있소? 5,000달러 있습니다. 브로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명당 2,000달러는 있어야 하는데. 저는 애원했습니다. 제발입니다. 이게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제 연구소 자료도 드리겠습니다. USB에 담아서요. 한국 정보기관에 팔 수 있을 겁니다. 브로커가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연구소 자료요? 무슨 자료인데? 핵시설 관련 자료입니다. 제가 30년간 일한 곳의 정보요. 브로커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하지만 실패하면 다 죽는 거요. 알고 있습니다. 12월 30일 밤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어머니는 기침을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너도 건강해라. 아이들도 잘 챙기고. 네,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게 마지막이 될 줄 알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1월 10일 출장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함경북도 회령. 바로 국경 근처였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2020년 1월 15일 우리 가족의 운명이 걸린 날이었습니다. 회령에 도착한 건 낮 2시였습니다. 공식 일정은 다음 날 아침부터였어요. 브로커가 약속한 시간은 그날 밤 새벽 3시. 5시간이 남았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었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씩만 가져왔어요. 옷 몇 벌, 최소한의 물건들. 그리고 제 가방 밑바닥에는 방수팩이 있었습니다. USB가 들어있었지요. 30년간의 연구자료, 영변 핵시설의 비밀들. 저녁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진이는 창밖만 바라봤고 철민이는 다리를 계속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혼자 갈 수도 있어요. 철민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갑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밤 11시 숙소를 빠져나왔습니다. 복도에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 뒷문으로 나갔어요. 깜깜한 거리였습니다. 회령은 전기가 거의 없었으니까요.
달빛만이 우리를 비췄습니다. 브로커가 약속한 장소는 두만강 근처 야산이었습니다. 걸어서 1시간 거리였어요. 철민이는 다리를 절었지만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가끔 신음소리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길을 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마지막 일까? 실패하면 우리 가족 모두 총살당할 겁니다. 준혁이네처럼요.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새벽 2시 반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야산 기슭의 작은 오두막이었어요. 문을 두드리자 브로커가 나왔습니다. 왔소? 아, 예. 가족 냈다요? 네. 브로커가 우리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좁은 방에 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안내할 겁니다. 국경을 잘 아는 사람이요. 안내인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소. 달이 밝지만 구름이 있어서 가릴 수 있어. 그리고 경비대 교대 시간이 새벽 3시 반이요. 그때 10분간 틈이 생기요. 강은 얼었소? 제가 물었습니다. 예, 꽁꽁 얼었소. 걸어서 건널 수 있어. 하지만 중간쯤 가면 얼음이 얇은 곳이 있어. 조심해야 하오. 브로커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5,000달러 전부. 그리고 USB도 꺼냈습니다. 이건 한국에 가면 정보기관에 전달해 주십시오. 브로커가 USB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성공하시오. 새벽 3시 출발했습니다. 안내인을 따라 야산을 내려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발밑이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 번 넘어질 뻔했습니다. 철민이는 아픈 다리로 걸으며 계속 헐떡거렸습니다. 수진이가 동생을 부축했어요. 20분쯤 걸었을까요? 안내인이 멈춰 섰습니다. 저기요.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 멀리 두만강이 보였어요. 얼어붙은 강물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저 철조망 보이요? 구멍이 하나 있어. 거기로 나가면 됩니다. 강을 건너면 중국이요. 반대편에 중국 조선족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어요. 교대 시간까지 5분 남았어. 준비하시오. 안내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가족들을 돌아봤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시 30분 안내인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금이요. 우리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철민이는 다리를 절면서도 따라왔어요. 철조망 구멍까지 100m. 숨이 막혔습니다. 경비병이 나타나면 끝입니다. 철조망에 도착했습니다. 구멍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한 명씩 겨우 빠져나갈 정도였습니다. 빨리! 안내인이 재촉했습니다. 수진이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옷이 철조망에 걸렸지만 억지로 빠져나갔어요. 다음은 아내. 명숙이가 구멍을 통과했습니다. 철민이 차례였습니다. 다리가 불편해서 힘들어했어요. 저는 뒤에서 밀었습니다. 철민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들어갔습니다. 철조망이 제 팔을 긁었어요. 피가 났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강으로 가시오. 빨리. 안내인이 소리쳤습니다. 두만강으로 달려갔습니다. 얼어붙은 강 위에 발을 디뎠습니다. 꽝. 얼음이 단단했어요. 걸을 수 있었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경비병이었습니다. 돌아봤더니 손전등 불빛이 보였어요. 뛰세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가족들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얼음 위에서 미끄러지면서도 계속 뛰었어요. 탕! 총소리가 났습니다. 하늘로 쏜 경고 사격이었지요. 다음은 쏜다. 경비병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뛰었어요. 앞서가는 가족들만 봤습니다. 수진이, 명숙이, 철민이.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죽을 수 없어요. 중간쯤 왔을 때 얼음 밑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딱딱. 금이 가는 소리였어요. 조심하세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철민이가 걷던 곳에 얼음이 갈라졌습니다. 철민이가 물에 빠질 뻔했어요. 수진이가 동생을 붙잡았습니다. 철민아. 둘이 겨우 얼음 위로 올라왔습니다. 옷이 다 젖었어요. 영하 20도 날씨예요. 계속 가야 해. 제가 소리쳤습니다. 총소리가 또 났습니다.
이번엔 가까웠어요. 경비병들이 강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50m, 30m, 10m. 중국 쪽 강변이 보였어요.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강변 풀숲에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조선족이었어요. 빨리 이쪽으로. 우리를 차로 끌고 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북한 경비병들이 강 건너편에서 총을 겨누고 있었어요. 하지만 쏘지는 않았습니다. 중국 땅에까지 총을 쏠 수는 없었으니까요. 차 안에서 우리 가족은 숨을 헐떡였습니다. 살았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철민이는 온몸이 젖어서 떨고 있었고, 수진이는 울고 있었고, 명숙이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두만강 너머 북한이 보였어요. 어둠 속의 나라. 제가 58회를 산 곳.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곳.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청진에 계신 89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꼭 다시 뵙겠습니다. 차는 어둠 속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중국에 도착한 첫날 밤, 우리는 훈춘시 외곽의 낡은 집에 숨었습니다. 조선족 아주머니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빨리요. 방은 좁았지만 따뜻했어요. 난방이 되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요. 철민이는 온몸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강물에 빠졌을 때 옷이 다 젖었거든요. 아주머니가 뜨거운 물을 받아주었고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얼마나 고생했어요. 아주머니가 우리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편히 잠을 잤습니다. 아니, 잘 수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문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북한 보위부가 쫓아오는 건 아닐까? 중국 공안이 들이닥치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아주머니가 밥을 해주었습니다. 흰 쌀밥이었어요. 30년 만에 먹어보는 제대로 된 쌀밥이었습니다. 김치도 있었고 계란도 있었어요. 수진이가 밥을 먹다가 울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정말 현실이에요?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중국 공안이 탈북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거든요. 붙잡히면 북한으로 송환돼요. 며칠 후 브로커가 찾아왔습니다. 북한에서 USB를 받았던 그 사람이었어요. 한국정보기관 사람과 연결했어. USB 자료를 확인했는데 가치가 있다고 하더군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럼 우리를 한국으로 보내줄 수 있습니까? 그건 시간이 걸릴 거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하오. 여기는 너무 위험하오. 그날 밤 우리는 다시 이동했습니다. 차를 타고 2시간을 달려 연길시로 갔어요. 조선족이 많이 사는 도시였습니다. 거기서 또 다른 집에 숨었습니다. 연길에서의 생활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밖에 나갈 수도 없었어요. 창문도 열 수 없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신고할 수 있었으니까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위험한 일이 있었습니다. 집 근처에서 공안이 탈북자 단속을 한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우리는 급히 짐을 쌌습니다. 브로커가 와서 말했습니다. 오늘 밤 당장 떠나야 하오. 한밤중에 또 이동했습니다. 이번엔 더 외곽으로 갔어요. 시골 마을의 빈집이었습니다. 낡고 추웠지만 안전했습니다. 그곳에서 2주를 보냈습니다. 매일 불안했어요. 북한에서 추격조가 올까봐, 중국 공안에 잡힐까봐, 브로커가 우리를 팔아넘길까봐. 2월 초 브로커가 다시 왔습니다. 한국정보기관과 협의가 됐어. USB 자료의 대가로 당신들을 한국으로 보내주기로 했어. 하지만 직접 갈 수는 없고 제3국을 거쳐야 하오. 어디로 가는 겁니까?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가는 거요. 거기서 한국 대사관에 가면 돼요. 라오스요? 지도에서만 보던 나라였습니다. 얼마나 먼 곳입니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2월 중순,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기차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곤명까지 이틀이 걸렸어요. 기차 안에서 우리는 중국 관광객으로 위장했습니다. 브로커가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줬거든요. 기차 안에서 검표원이 왔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넘어갔어요.
철민이는 계속 다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신음소리를 내면 의심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곤명에 도착해서 또 다른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여기서 육로로 라오스 국경까지 가는 거요. 사흘 걸릴 거요. 차를 타고 산길을 달렸습니다. 좁고 험한 길이었어요. 여러 번 멀미를 했습니다. 수진이는 계속 토했고 명숙이는 어지러워했어요. 2월 20일 드디어 라오스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국경 검문소가 있었어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여기가 제일 위험하오. 중국 국경 경비대가 있어. 여권 검사를 하는데 가짜 여권이라 들킬 수 있어. 떨리는 손으로 가짜 여권을 건넸습니다. 경비대원이 여권을 들여다봤어요. 저를 쳐다보고 여권을 보고 또 저를 쳐다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지나가시오. 경비대원이 여권을 돌려줬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라오스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안전하지 않았어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라오스 경찰도 탈북자를 잡아서 중국에 넘기곤 하오. 빨리 태국으로 가야 하오. 라오스에서 사흘을 더 이동했습니다. 차로, 버스로, 때로는 걸어서. 철민이는 다리가 너무 아파서 제가 업었어요. 58살에 27아들을 업고 산길을 걸었습니다. 2월 23일 태국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국경을 넘을 때 또 위기가 왔습니다. 라오스 경찰이 우리를 세웠어요. 여권 보여주세요. 경찰이 여권을 받아들고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이상하다고 의심한 거였어요. 브로커가 재빨리 돈을 꺼냈습니다. 경찰에게 건넸어요. 경찰이 돈을 받더니 여권을 돌려줬습니다. 지나가세요. 태국 땅을 밟았을 때 무릎이 풀렸습니다. 한 달간의 도피가 끝난 것입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방콕 한국 대사관으로 가시오. 거기서 보호를 요청하시오. 당신들이 가진 USB 자료 덕분에 받아줄 겁니다. 우리는 버스를 타고 방콕으로 갔습니다. 10시간이 걸렸어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살아남았구나. 북한, 중국, 라오스를 지나 태국까지 왔구나.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가서 보호를 받아야 했어요. 그게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2월 25일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대도시였어요. 고층 빌딩이 즐비하고 차들이 가득하고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북한에선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지요. 수진이가 넋을 잃고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여기가 정말 지구 같은 행성이에요? 브로커가 우리를 방콕 외곽의 작은 여관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하루 쉬세요. 내일 아침 한국 대사관으로 모시겠어. 여관 방에 들어갔습니다. 에어컨이 있었어요. 텔레비전도 있었고 화장실도 깨끗했습니다. 명숙이가 샤워를 하고 나와서 울었습니다. 여보, 뜨거운 물이 나와요. 그냥 틀기만 하면 뜨거운 물이. 우리는 한 달 만에 제대로 씻었습니다. 한 달간 도망 다니며 제대로 씻지 못했었거든요.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니 눈물이 났습니다. 저녁엔 브로커가 음식을 사다 줬습니다. 태국 음식이었는데 맵고 달았어요. 하지만 맛있었습니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꿈도 못 꿀 일이었지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한국 대사관에 가는 겁니다. 과연 우리를 받아줄까요? USB 자료가 정말 가치 있을까요? 거절당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2월 20일 아침,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데리고 택시를 탔습니다. 한국 대사관은 방콕 중심부에 있어. 30분이면 도착할 거요. 택시가 방콕 거리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들. 번화한 거리, 쇼핑몰, 사람들. 모두가 자유롭게 걷고 웃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저기요. 브로커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커다란 건물이 보였어요. 한국 국기가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태극기였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 문만 들어가면 우리는 안전한 걸까요?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대사관 정문 앞에 섰어요. 경비원이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만 가겠소. 안으로 들어가서 탈북자 보호 신청을 하시오. 행운을 빕니다. 브로커가 떠났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만 남았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경비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저희는 북한에서 온 탈북자입니다. 보호를 요청합니다. 경비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무전기로 연락을 했어요. 잠시 후 대사관 직원이 나왔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직원이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대사관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에어컨이 시원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면담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평양에서 왔다는 것, 과학자였다는 것, 일가족 넷이 한 달간 도망쳐 왔다는 것. 직원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혹시 증명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저는 USB를 꺼냈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영변 핵시설 관련 자료입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한 곳의 정보입니다. 직원이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가장 긴 1시간이었어요. 수진이는 손톱을 물어뜯었고, 철민이는 다리를 떨었고, 명숙이는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다른 직원이 들어왔어요. 김성철 선생님이시죠? 네.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본국정보기관과도 연락했고요. 선생님, 가족 모두 대한민국 정부의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명숙이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수진이도 철민이도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살았습니다. 정말로 살아남았습니다. 다음 일주일간 우리는 대사관에 머물렀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았고, 신원조사를 받았고, 면담을 했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이 친절하게 대해주었어요. 밥도 주고, 옷도 주고, 약도 주었습니다. 철민이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다리를 검사하고 말했습니다. 수술을 받으면 좀 나아질 겁니다. 한국 가서 치료받으세요. 3월 초 드디어 비행기 표가 나왔습니다. 3월 5일 방콕발 인천행 비행기입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3월 4일 밤 짐을 쌌습니다. 가진 게 거의 없었어요. 옷 몇 벌, USB, 그리고 북한에서 가져온 작은 사진 한 장. 청진에 계신 어머니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저 한국 갑니다. 살아남았습니다. 언젠가 꼭 다시 뵙겠습니다. 3월 5일 아침 방콕 공항에 갔습니다. 비행기를 본 건 처음이었어요. 거대한 철새 같았습니다. 타고 올라가니 좌석이 편안했어요. 승무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승객 여러분. 곧 인천으로 출발합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방콕이 작아졌어요. 태국, 라오스, 중국, 북한. 우리가 지나온 모든 곳들이 저 아래 있었습니다. 5시간을 날았습니다. 기내식이 나왔어요. 비빔밥이었습니다. 고추장이 들어간 한국 음식이었지요. 한 입 먹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한국 음식. 우리 민족의 음식.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저 아래 바다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육지가 보였어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 박수가 터졌습니다. 승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우리도 박수를 쳤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자유의 땅, 대한민국에. 3월 5일 오후 인천공항 입국장을 나왔습니다. 그곳에 통일부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성철 선생님 가족분들이시죠? 환영합니다. 악수를 했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경기도 어느 곳으로 갔습니다. 하나원이라는 곳입니다.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는 곳이에요. 하나원은 학교 같았습니다. 기숙사가 있었고, 교실이 있었고, 식당이 있었어요.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가족 넷이 함께 쓸 수 있는 방이었지요. 방에는 침대가 4개 있었고, 옷장이 있었고, 화장실이 딸려 있었습니다. 와! 수진이가 감탄했습니다. 개인 화장실이 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요. 첫날 저녁 식당에 갔습니다. 뷔페식이었어요. 쌀밥, 국,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마음껏 먹을 수 있었어요.
철민이가 밥을 3그릇이나 먹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꿈이 아니죠? 꿈이 아니다, 아들아. 이제 우리는 자유야. 다음 날부터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사회에 대해 배웠어요.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법률. 북한에서는 들어본 적도 없는 개념들이었습니다. 컴퓨터 수업도 있었습니다. 인터넷을 배웠어요. 처음으로 구글을 켰을 때의 충격. 무엇이든 검색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 소식도 검색했어요. 김정은. 검색창에 쳤습니다. 수천 개의 기사가 나왔어요. 비판하는 기사도 있었고 분석하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요. 최고 존엄을 검색한다니, 게다가 비판까지. 청진도 검색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곳. 기사들을 읽었어요. 배급이 끊겼다는 기사, 아사자가 늘고 있다는 기사.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신가요? 핸드폰도 받았습니다. 스마트폰이라는 거였어요. 손바닥만 한 기계인데 전화도 되고 인터넷도 되고 카메라도 되고 음악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금방 익혔어요. 아버지, 여기 보세요. 유튜브라는 게 있어요. 북한 소식도 볼 수 있어요. 유튜브에서 북한 영상을 봤습니다. 평양 거리, 주민들, 굶주린 아이들. 제가 살던 곳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병원에도 갔습니다. 철민이 다리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술하면 많이 나아질 겁니다. 한국 의료기술은 좋으니까요. 걱정 마세요. 철민이가 웃었습니다. 한 달 만에 처음 보는 웃음이었어요. 저도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영양 상태가 좋지 않네요. 그래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잘 드시고 쉬세요. 의사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하나원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한국어를 다시 배웠어요. 북한 말과 남한 말이 달랐거든요. 동무가 아니라 친구, 인민반장이 아니라 반장님, 강냉이가 아니라 옥수수. 경제 교육도 받았습니다. 은행, 카드, 대출, 세금. 복잡했지만 흥미로웠어요. 취업 교육도 받았습니다. 이력서 쓰는 법, 면접 보는 법. 5월 말 하나원을 수료했습니다. 이제 사회로 나가는 겁니다. 정부에서 정착금을 줬습니다. 목돈이었어요. 그 돈으로 경기도 어느 도시에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방 2개짜리였지요. 아파트에 짐을 풀었습니다. 가구도 사고 가전제품도 샀어요.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북한에서는 꿈도 못 꿀 것들이었습니다. 수진이는 간호조무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 병원에서 일하고 싶어요. 사람들 돕고 싶어요. 철민이는 건설기능사 자격증을 준비했어요. 다리는 좀 불편하지만 할 수 있어요. 명숙이는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교회 다녀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죠. 저도 함께 갔어요. 처음 가본 교회였습니다. 찬송가를 부를 때 울었습니다. 주 은혜임을. 저는 정부 기관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USB 자료 때문이었어요. 김 선생님이 제공하신 자료가 큰 도움이 됩니다. 북한 핵 개발 현황을 파악하는 데 귀중한 정보입니다. 보람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30년간 한 일이 이제는 자유를 지키는 데 쓰이는구나. 6월 현재 저는 탈북민 상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탈북민들을 돕는 거예요. 저도 2달 전에 왔습니다. 처음엔 다 어렵지만 익숙해져요. 힘내세요. 어제는 편의점에 갔습니다. 24시간 여는 곳이었어요. 새벽 2시인데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안에는 물건이 가득했어요. 과자, 음료수, 도시락, 라면. 계산을 하는데 점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여기선 손님에게 감사하다고 하는구나. 마트에도 갔습니다. 물건들이 넘쳐났어요. 쌀, 고기, 야채, 과일. 사람들이 카트에 가득 담아 가더군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요. 명숙이가 고기를 사왔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고기 먹어요. 30년 만에 먹는 제대로 된 고기였습니다.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여기 와서 좋아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다리 수술도 받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철민이도 웃었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은 아팠습니다. 청진에 계신 어머니 생각이 났거든요. 살아계실까요? 건강하실까요? 제가 탈북한 걸 아실까요? 휴대폰으로 북한 소식을 검색했습니다. 청진 소식은 없었어요. 다만 북한 전체가 어렵다는 기사만 있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저 여기 잘 있습니다. 자식들도 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꼭 찾아뵙겠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었지만 거리는 환했어요. 가로등이 켜져 있었고 건물마다 불빛이 났습니다. 차들이 다니고 사람들이 걸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이게 바로 자유였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겨우 2달 전에 왔지만 매일이 신기합니다.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고, 자유롭게 꿈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는 아직도 2,500만 명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굶주리고 억압받고 감시당하고 있어요. 제 어머니도 그중 한 분입니다.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세대의 통일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북에 있는 가족들을, 이웃들을, 동포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58살에 새로 시작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자유를 위해서라면 언제든 늦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